80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보편의 단어. 저자 이기주. 출판일 2024년 1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삶을 고민하자. 책 소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면이 강인한 사람도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면 친밀한 타인이나 눈에 익은 무언가의 마음을 기대기 마련이다. 실로 그렇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낯설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읽고 쓰고 말하고 떠올리는 보편의 단어야말로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 모른다. 입소문이 만든 밀리언셀러 언어의 온도와 스테디셀러 말의 품격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이기주 작가가 신작 산문집 보편의 단어를 들고 우리 곁을 찾아온다. 그간 섬세한 시선으로 일상에 숨겨진 삶의 본질을 길어올린 이기주 작가는 이번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희망과 후회, 생명과 죽음 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작가가 행간에 심어놓은 묵직한 질문을 이정표 삼아 책 속의 길을 산책하다 보면 각자의 삶을 떠받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삶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새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기주, 문학가.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읽고 쓰며 살아간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주로 쓴다. 주어진 삶에 집중하고자 타인의 성공을 필요 이상으로 부러워하지 않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함부로 동정하지도 않는다. 서점을 산책하며 책을 읽는 소소한 자유를 오롯이 누리고 싶어서 TV 출연이나 외부 강연은 하지 않는다. 어머니 화장대에 종종 꽃을 올려놓는다. 지은 책으로는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글의 품격, 한때 소중했던 것들, 마음의 주인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린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그리워지면 그가 남긴 말과 글의 흔적을 더듬는다. 그 사람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음성과 손가락 끝에서 솟아나는 글자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이고 삶의 숨결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사유체계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때론 친밀한 사람 앞에서 꾸밈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때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짧은 글귀에 삶의 희로애락이 새겨진다. 때론 일기장 귀퉁이에 끄적이는 낯선 낱말이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 우리가 자주 읽고 쓰고 말하고 떠올리는 모든 단어엔 각자의 삶이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입과 손을 거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무수한 단어는 세월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애당초 우리 안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그중 일부는 마음에 쌓이고 머리에 각인돼 우리의 삶과 한데 포개져 있다가 어느 날 마법처럼 되살아나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곤 한다. 언어의 온도와 말의 품격 등으로 누적 판매 부수 250만 부를 넘어선 이기주 작가의 신작. 작가의 안내를 받으며 책 속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삶을 떠받치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살다 보면 새롭고 낯선 무언가가 일상을 덮쳐 흙처럼 쌓이는 날이 있고 익숙한 것이 세월의 바람에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날도 있다. 새로운 것과 친숙한 것 모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일상을 떠받치는 건 후자가 아닌가 싶다. 낯선 것은 우릴 설레게 만들기는 하지만 눈에 익거나 친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을 편안히 기댈 순 없다. 삶의 무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날,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이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보편의 단어야말로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 모른다. 독자의 입소문이 만든 밀리언셀러 언어의 온도와 인문 분야 스테디셀러 말의 품격 등으로 누적 판매 부수 250만 부를 넘어선 이기주 작가가 이번 책에선 평범한 단어를 글감 삼아 삶에 관한 탐색을 시도한다. 작가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어에 스며 있는 다양한 함의와 질문을 끄집어내 독자 앞에 섬세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펼쳐놓는다. 이기주 작가는 말한다. 한 권의 책은 수십만 개의 활자로 이루어진 숲인지 모릅니다.
보편의 단어라는 숲을 단숨에 내달리기보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공원을 산책하듯이 찬찬히 거닐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안에 그득히 배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둘러싼 사람과 세상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연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밀한 행복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고투하는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이 책을 꺼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평소 화초 가꾸는 일을 좋아하셨기에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으로 모셨다. 살아생전 할머니는 내게 종종 전화를 걸어. 기주야, 주말에 시간 나면 밥 먹으러 오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라고 말씀하셨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따스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긴 여운을 남기며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난 누군가가 간절히 그리워지면 그가 남긴 말과 글의 흔적을 더듬는다. 그 사람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음성과 손가락 끝에서 솟아나는 글자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이고 삶의 숨결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사유체계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때론 친밀한 사람 앞에서 꾸밈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민낯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때론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짧은 글귀에 삶의 희로애락이 새겨진다. 때론 일기장 귀퉁이에 끄적이는 낯선 낱말이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 우리가 자주 읽고 쓰고 떠올리는 모든 단어엔 각자의 삶이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입과 손을 거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무수한 단어는 세월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애당초 우리 안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그중 일부는 마음에 쌓이고 머리에 각인돼 우리의 삶과 한데 포개져 있다가 어느 날 마법처럼 되살아나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곤 한다. 살다 보면 새롭고 낯선 무언가가 일상을 덮쳐 흙처럼 쌓이는 날이 있고 익숙한 것이 세월의 바람에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날도 있다. 새로운 것과 친숙한 것 모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일상을 떠받치는 건 후자가 아닌가 싶다. 낯선 것은 우릴 설레게 만들기는 하지만 눈에 익거나 친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을 편안히 기댈 순 없다. 삶의 무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날, 마음을 지탱해주는 건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이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보편의 단어야말로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 모른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이 즐겨 쓰거나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삶의 풍경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밀한 행복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고투하는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이 책을 꺼낸다. 불행의 반대. 한국인에게 삶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답하는 쪽이 훨씬 많다. 불행하다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불행한지 질문하면 대답은 제각각이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라는 바람이 일상의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 평온하던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마음이 어그러지는 순간 우린 덧없는 상념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일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나와 내 주변을 돌볼 여유마저 잃는다. 매일 하던 운동과 산책을 거르기도 하고 가족이 웃으며 건네는 아침 인사에 건성으로 답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서기도 한다.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칫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홀로 불행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잡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일수록 남들처럼 행복해지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균열을 메우고 일상을 정돈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른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기분. 얇은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것. 서울 마포구 공덕역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오던 남자와 어깨가 닿았다.
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 올려다보더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휴대전화를 매섭게 바라보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대중교통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실수로 타인과 몸이 닿는 순간 넌지시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런 사과 없이 매섭게 쏘아보며 상대의 몸을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기싸움을 하듯이 고개를 치켜드는 사람과 거리에서 맞닥뜨리는 날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뭐랄까. 비 오는 날 출근길에 길을 걷다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느닷없이 흙탕물 세례를 받을 때의 기분이라고 할까. 아무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건널목을 건너 프리츠 커피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구매한 빵과 캡슐 커피를 가방에 넣으려던 참이었다. 모녀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이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순간 짐작했다. 평소 나는 방송 출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 알아본 거지? 게다가 지금 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 열혈 독자이신가? 메모지에 사인이라도 해줘야 할 듯 싶어서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섬주섬 펜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말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이다. 모녀는 내 쪽으로 성큼 다가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혹시 사진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일순, 난 아주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손을 떼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아, 사진이요? 그럼요. 나는 다양한 구도로 10여 장의 사진을 찍어줬다. 환하게 웃으며 자세를 취하는 모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서 카페를 나설 때 가방에 있던 마음의 주인의 사인을 해서 건넸다. 제가 쓴 책인데 한 권 드릴게요. 정말요?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모녀와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눈 뒤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덕분에 건널목에서 겪은 일로 구겨진 기분을 마치 다리미질하듯 반듯하게 펼 수 있었다. 매 순간 우린 다른 기분으로 살아간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기분은 얇은 창호지와 비슷하다. 타인이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찌르면 힘없이 찢어지고 만다. 기분을 회복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나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다정함을 접착제 삼아 마음에 고르게 펴 바른 다음 시간이라는 바람 속에서 천천히 말려야 한다. 기분이 부서지거나 조각나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탱. 익숙한 것의 소중함. 새로운 무언가가 일상을 덮쳐 흙처럼 쌓이는 날이 있고 익숙한 것이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날도 있다. 낯선 것의 퇴적과 익숙한 것의 침식은 삶을 관통하는 보편의 원리다. 새로운 것과 친숙한 것 모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일상을 떠받치는 건 후자가 아닌가 싶다. 낯선 것은 우릴 설레게 만들지만 눈에 익거나 친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을 편안히 기댈 순 없다. 삶의 무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날,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이다. 변화. 다가오는 것과 사라지는 것.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든 단식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일이지만 카프카의 소설 단식 광대의 주인공에겐 단식만큼 쉬운 일도 없다. 그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단식을 식은 중 먹기처럼 한다. 소설 속 광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십 일을 버티는 이른바 단식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감을 드러낸다. 광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결국 맹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사람들은 동물쇼에 환호를 보낸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한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게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얼마 전 나는 일상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한 한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 근처 마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재료를 구입했다. 어머니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불편한 몸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어머니 대신 내가 장을 봐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마트에 가는 일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나는 국리 끝의 신선 식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인 마켓컬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날 난 스마트폰에 마켓컬리의 앱을 설치한 뒤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어떤 먹거리를 구매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기주야, 이 고등어 있잖아. 사진과 실물이 아주 다르진 않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마리만 사볼까요? 그게 좋겠다. 아무튼 내가 병원 치료를 빨리 마쳐야 예전처럼 함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을 텐데. 일부 뇌공학자는 인간의 뇌가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때로 우린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 자이든 타이든 커다란 변화의 물결과 마주해야 한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우선 외부에서 내 쪽으로 밀려오는 밀물 같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설렘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 물고기가 탈바닥거리듯 안간힘을 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탓이다. 반대로 육지에서 썰물이 빠지듯 무언가가 자취를 감추는 변화도 있다. 이는 내 곁에 있던 존재나 대상이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곳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변모이므로 이땐 누구라도 멀어지는 것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설렘이 아닌 서글픔을 동반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썰물을 닮은 변화에도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 인생의 증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익숙한 것에 둘러싸여 안정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빼앗겨 박탈감에 시달릴 때 우리 마음속에선 감정의 파도가 일어난다. 감정이 요동치거나 그것이 마음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야 인생의 행로를 바꿀 만한 사연과 동기도 생겨난다. 이는 우리 삶에 내포된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다. 희망. 대체로 밝지만 때론 어두운 것. 희망의 속성은 참으로 묘하다. 마음속에 한번 심어지면 종채 뿌리 뽑히지 않는다. 희망은 마음에 오래 남아 절망을 다독인다. 그렇다면 희망은 늘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반짝이는가? 희망은 대체로 밝고 아름답지만 때론 절망보다 어두컴컴하고 위험하다. 참혹한 상황에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에 매달리다가 더 깊이 좌절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희망이 인간의 고통을 무조건 줄여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